제7보병사단 신병교육대의 연병장은 며칠째 쏟아지는 폭우로 인해 거대한 진흙탕으로 변해 있었고, 그 위로 떨어지는 빗줄기는 마치 하늘이 병사들에게 내리는 가혹한 형벌처럼 느껴졌다. 훈련병들의 전투하는 걸음을 옮길 때마다 정강이까지 차오르는 끈적한 진흙 속에 파묻혔고, 어깨를 짓누르는 20kg 완전 군장의 무게는 빗물을 머금어 2배 이상 무겁게 느껴졌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오직 교관들의 고함 소리와 거친 숨소리만이 들려왔지만, 그 속에서도 이지수 훈련병의 눈빛만은 빗속을 뚫고 나갈 듯이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남들보다 체격은 왜소했지만 뼛속 깊이 새겨진 군인 정신으로 극한의 고통을 묵묵히 견뎌내고 있었다. 행군 대열의 후미에서 비틀거리던 동기 훈련병 김민호가 결국 중심을 잃고 진흙탕 속으로 처박히며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었다. 교관들은 나고자는 버려두고 가라며 무자비하게 소리쳤지만, 지수는 망설임 없이 걸음을 멈추고 김민호에게 다가가 그의 팔을 자신의 어깨에 걸쳤다. 이미 자신의 체력도 한계에 다다라 다리가 후들거리는 상황이었지만, 전우를 버리고 혼자만 살겠다는 생각은 그녀의 사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김민호의 무게를 지탱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지만, 이로 인해 대열과의 거리는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 지수가 김민호를 부축하며 마침내 목적지인 연병장 집결지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정해진 제한 시간이 10분이나 지난 뒤였다. 빗줄기는 더욱 거세져 시야를 가렸지만, 지프차 안에서 우비를 입고 팔짱을 낀 채 서 있는 박강철 중령의 싸늘한 시선만은 소름 끼치도록 선명하게 느껴졌다. 그는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천천히 차에서 내려 지수와 민호가 서 있는 곳으로 다가왔고, 그가 내딛는 군화 소리는 빗소리조차 삼켜버릴 듯한 위압감을 주며 주위를 압도했다. 주변에 도열해 있던 다른 훈련병들은 대대장의 살기 어린 눈빛에 기가 눌려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박강철 중령은 흑투성이가 된 지수의 군복과 흐트러진 군장을 혐오스러운 눈길로 훑어보며 입가에 조소 섞인 미소를 띄었다. 그는 지수 코앞까지 다가와 턱을 치켜들며 빗소리를 뚫고 들릴 만큼 날카롭고 비릿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지수 여기가 자선 사업장인 줄 아나. 내까짓게 동료애를 발휘한답시고 설치는 꼴을 보니 구역질이 나는군. 전장에서는 너 같은 오지랖 넓은 놈들이 제일 먼저 죽고 부대원들까지 몰살시키는 법이다. 시간, 엄수 하나 못하는 주제에 군인이 되겠다고 차라리 집에 가서 인형 놀이나 하는 게 어울리겠어. 지수는 대대장의 모욕적인 언사에도 불구하고 차려 자세를 유지하며 정면을 응시했으나, 그녀의 주먹은 하얗게 질릴 정도로 꽉 쥐어져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규정을 어기고 늦게 도착한 것에 대한 질책은 달게 받을 각오가 되어 있었지만, 동료를 구한 행위 자체를 조롱하고 자신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박중령의 태도는 용납하기 힘들었다. 하지만 그녀는 침묵을 지켰다. 상급자에 대한 절대 복종은 군인의 기본이라는 아버지의 가르침이 뇌리를 스쳤기 때문이다. 그러나 박강철은 그녀의 침묵을 반항으로 받아들인 듯 눈매가 더욱 사납게 일그러지며 한 걸음 더 다가왔다. 표정이 마음에 안 드는군. 억울한가 아니면 내가 틀린 말이라도 했나. 박강철은 지수의 얼굴에 침이 튀길 정도로 가까이 대고 소리쳤다. 너 같은 패급을 군대에 보낸 부모는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작자들인지 궁금하군. 딸 자식이 이렇게 무능하고 멍청한 줄 알았다면 차라리 낳지 말았어야지. 네 부모라는 작자들도 뻔하겠어. 사회에서 낙오된 인생들이니 자식 교육을 이따위로 시켰겠지. 너 하나 때문에 우리 대대 전체의 명예가 실추되었다는 걸 내 그 멍청한 부모는 알기나 할까. 그 순간 지수의 눈동자가 일순간 흔들리며 차가운 분노가 심장 깊은 곳에서부터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그녀의 아버지는 합참의장을 역임하고
현재 육군 대장으로 복무 중인 전설적인 전략가였고, 어머니는 정보사령부의 사령관인 육군 중장이었다. 그녀는 부모의 후광 없이 오로지 자신의 능력만으로 인정받기 위해 신분을 숨기고 자원 입대했지만, 눈앞에 이 오만하고 비열한 중령이 감히 자신의 부모를 모욕하는 것은 참을 수 없는 영린을 건드린 것이었다. 하지만 지수는 초인적인 인내심을 발휘하여 입술을 깨물며 감정을 억누르고 떨리는 목소리 대신 차가운 침묵으로 그를 응시했다. 박강철은 지수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노려보기만 하자 자신의 권위가 무시당했다고 느끼며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그는 지휘봉으로 지수의 방탄 헬멧을 툭툭 치며 모멸감을 주었고 주변의 교관들에게 고함을 질렀다. 이 건방진 놈을 당장 끌고 가서 영창에 쳐넣어 오늘 밤은 야외 격리실이다. 비를 맞으며 반성할 시간을 주지. 부모가 못 가르친 가정교육을 군대에서라도 확실하게 시켜주마. 그리고 내일 아침 점호 때까지 물 한 모금도 주지 마라. 이것은 명령이다. 헌병들이 다가와 지수의 양팔을 거칠게 잡았지만 그녀는 저항하지 않고 스스로 발걸음을 옮기며 당당함을 잃지 않았다. 빗물에 젖은 그녀의 뒷모습은 처량하기보다는 오히려 강철처럼 단단해 보였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동료 훈련병들의 가슴 속에는 안타까움과 함께 대대장에 대한 분노가 싹트기 시작했다. 김민호는 울먹이며 나서려 했지만 옆에 있던 조교가 그를 제지했다. 지수는 끌려가면서도 고개를 돌려 박강철을 한번 응시했는데 그 눈빛은 공포나 복종이 아닌 마치 심판의 날을 예고하는 듯한 서늘한 경고를 담고 있었다. 야외 격리실은 지붕도 없이 철창으로만 이루어진 좁은 공간이었고 차가운 밤비는 멈출 기미 없이 계속해서 쏟아져 내렸다. 지수는 진흙 바닥에 앉아 빗물을 온몸으로 맞으며 추위와 싸워야 했지만 그녀의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맑게 깨어 있었다. 그녀는 입대 전 부모님이 군대는 계급이 지배하는 곳이지만 진정한 군인은 계급이 아닌 명예와 책임감으로 완성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떠올렸다. 박강철과 같은 자가 지휘관이라는 사실은 군 전체의 수치였으며 지수는 오늘 밤의 치욕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새벽이 밝아오자 비는 그쳤지만 연병장에는 짙은 안개가 깔려 음산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박강철 중령은 상쾌한 표정으로 지휘소에서 나와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자신의 권위가 확고해졌음을 자만하고 있었다. 그는 간밤에 지수가 추위와 굴욕감에 꺾여 울며 불며 용서를 빌 것이라 예상했고 그것을 즐길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당번병을 불러 그 건방진 신병 녀석 지금쯤이면 정신 좀 차렸겠지 끌고 와. 전 대대원 앞에서 본보기를 보여주겠다라고 명령하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다. 그러나 박강철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었다. 어젯밤 지수가 영창으로 끌려가기 직전 그녀의 눈빛에서 심상치 않은 기류를 감지한 행정반의 한 늙은 상사가 우연히 그녀의 인사기록 카드를 정리하다가 특이한 점을 발견했던 것이다. 비록 부모라는 공란으로 처리되어 있었지만 긴급 연락처의 지역 번호가 국방부 청사가 위치한 용산의 특정 보안 구역과 일치한다는 사실이었다. 상사는 의구심을 품고 있었지만 대대장의 서슬퍼런 기세에 눌려 차마 보고하지 못한 채 밤을 지새우고 있었다. 한편 부대 정문으로 향하는 국도 위에는 검은색 세단 2대가 안개를 가르며 무서운 속도로 질주하고 있었다. 일반 차량 번호판을 달고 있었지만 차량의 움직임은 칼같이 정교했고 호위 차량 없이도 그 자체로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를 뿜어내고 있었다. 뒷좌석에 앉아있는 중년의 남성과 여성은 사복 차림이었지만 그들의 눈빛은 전장을 지휘하는 장군의 그것보다 훨씬 더 날카롭고 무거웠다. 그들은 아무런 대화도 나누지 않았지만 창밖을 바라보는 그들의 굳게 담은 입술은 폭풍 전야의 고요함을 대변하고 있었다. 대대 연병장에는 전 병력이 집결하여 아침 점호를 준비하고 있었고
박강철은 단상 위에 올라가 거만한 자세로 훈시를 시작했다. 군 기강은 생명과도 같다. 어제처럼 명령을 어기거나 되도 않는 영웅 심리에 취해 있는 나고자는 우리 대대에 필요 없다. 이지수 훈련병의 처벌은 너희 모두에게 주는 경고다. 그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쩌렁쩌렁 울려 퍼질 때 지수는 헌병들에 의해 양팔이 붙들린 채 연병장 한가운데로 끌려 나왔다. 밤새 비를 맞은 탓에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몸은 떨리고 있었지만 그녀는 고개를 숙이지 않고 똑바로 단상을 올려다보았다. 그 순간 부대 정문 위병소에서 무전이 급박하게 타전되었다. 위병소, 현재 신원 미상의 민간 차량 2대가 정문으로 고속 접근 중 정지 신호를 보내고 있으나 속도를 줄이지 않습니다. 바리케이드를 칠까요? 당직 사관이 당황하여 무전기에 대고 소리쳤지만 박강철은 미간을 찌푸리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응답했다. 민간 차량길을 잘못 든 멍청이들이겠지. 공포탄이라도 쏴서 쫓아버려. 감히 내 훈시 시간에 소란을 피우다니. 하지만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연병장 입구 쪽에서 타이어가 긁히는 날카로운 소음과 함께 육중한 엔진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박강철과 도열에 있던 병사들의 시선이 일제히 소리가 나는 쪽으로 쏠렸다. 안개를 뚫고 나타난 것은 최고급 검은색 세단 2대였고 위병소의 저지선을 뚫고 들어온 듯 차체에는 약간의 흠집이 있었지만 그 위세는 당당했다. 차량은 연병장 단상 바로 앞까지 거침없이 돌진하더니 끼익하는 소리와 함께 정확하게 멈춰섰다. 흙탕물이 튀어 박강철의 잘 닦인 군화에 묻었지만 그는 화를 낼 겨를도 없이 멍하니 차문이 열리는 것을 지켜보았다. 운전석에서 내린 건장한 체격의 수행원들이 뒷문을 열자 검은색 코트를 입은 중년의 남녀가 천천히 차에서 내렸다. 그들은 군복을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간 굴림해 온 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압도적인 패기를 발산하고 있었다.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붙은 채 떨고 있는 지수를 발견한 여성의 눈매가 순간적으로 가늘어졌고 그 옆에 선 남성은 단상 위에 박강철을 마치 죽은 사람을 보듯 무표정하게 올려다보았다. 연병장에는 숨막히는 침묵이 감돌았고 박강철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목덜미가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단순한 면회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신이 벌을 내리기 위해 지상으로 내려온 듯한 거역할 수 없는 재앙의 시작이었다. 연병장에 내려앉은 짙은 침묵은 빗소리조차 삼켜버릴 만큼 무겁고 위압적이었으며 그 공간에 있는 모든 이들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다. 박강철 중령은 눈앞에 나타난 낯선 침입자들의 등장에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였으나 이내 자신의 구역이 침범당했다는 사실에 걷잡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는 군화발로 진흙탕을 거칠게 걷어차며 자신의 권위를 과시하려는 듯 턱을 치켜들고 방문객들을 향해 성큼성큼 다가갔다. 그의 눈빛은 마치 사냥감을 발견한 맹수처럼 번들거렸지만 그 이면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미세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차에서 내린 중년의 남성은 박강철의 적대적인 태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진흙투성이가 된 채 떨고 있는 이지수 훈련병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다. 그의 말끔한 정장 바지 밑단이 흙탕물에 젖어 들어갔지만 그는 전혀 개의치 않는 듯했다. 그의 눈동자는 딸의 처참한 몰골을 확인하는 순간 찰나의 격동을 일으켰으나 수십 년간 전장을 누비며 단련된 자제력으로 즉시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것은 단순한 부정이 아닌 폭발 직전의 활화산을 억누르고 있는 거대한 지각 변동과도 같은 침묵이었다. 박강철은 중년 남성의 무시하는 듯한 태도에 자존심이 상해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고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당신들 뭐야?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차를 끌고 들어와. 위병소 녀석들은 다 죽었어. 민간인을 통제 안 하고 뭐 하는 거야? 그의 고함 소리가 연병장을 울렸지만 검은 세단 옆에 서 있는
수행원들은 미동조차 하지 않은 채 차가운 눈빛으로 박강철을 응시할 뿐이었다. 그들의 태도는 마치 지저대 개를 바라보는 무심함 그 자체였고, 이는 박강철의 화를 더욱 부채질했다. 귀가 먹었나 당장 신분증 내놓고 잡배 군사보안시설 침입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알기나 해. 박강철은 중년 남성의 코앞까지 다가가 손가락질을 하며 위협했지만 남성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박강철을 정면으로 응시했다. 그 순간 박강철은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서늘한 전율을 느꼈다. 남성의 눈빛에는 고압적인 분노나 항의가 아닌 생사여탈권을 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절대적인 평온함과 묵직한 위압감이 서려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일개 대대장이 감당할 수 있는 눈빛이 아니었다. 하지만 박강철은 그 불길한 직감을 애써 무시하며 자신의 얄팍한 경험과 편견으로 상황을 빠르게 계산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들이 돈 꽤나 있는 집안의 부모들이라고 단정지었다. 오냐오냐 키운 딸이 군대에서 고생한다니까 돈 자랑하러 온 모양이군. 그는 속으로 비릿한 웃음을 흘렸다. 군대라는 폐쇄적인 조직 내에서 외부의 간섭, 특히 부유층의 갑질은 오히려 지휘관에게 명분을 실어주는 좋은 먹잇감이었다. 그는 이 상황을 이용해 자신의 강직함을 부각하고 지수를 영원히 매장시킬 계획을 세웠다. 박강철은 교활한 눈빛을 번뜩이며 주변을 둘러싼 병사들이 모두 들을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아하, 알겠군. 이지수 훈련병의 부모님이신가. 딸이 훈련 좀 힘들다고 집에다 일러 바친 모양이지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군대까지 와서 행패를 부리는 겁니까? 당신들 같은 사람들이 바로 군 기강을 문란케 하는 주범이야. 돈이면 다 되는 줄 아나 본데 여기는 대한민국 육군이다. 당신들의 그 더러운 돈과 권력은 여기서는 통하지 않아. 그는 스스로의 말에 도취되어 마치 정의의 사도라도 된 양으스대였다. 그때 남성 옆에 서 있던 중년의 여성이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다. 그녀는 우아하면서도 강단 있는 기품이 흘러넘쳤고 화려한 장신구 하나 없이도 귀부인의 품격을 잃지 않고 있었다. 그녀는 박강철의 모욕적인 언사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측은하다는 듯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중령 당신의 계급장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라고 달아준 것이지 힘없는 훈련병을 괴롭히고 부모를 모욕하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그 오만함이 당신의 군 생활을 끝장낼 수도 있다는 생각은 안 해봤습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쇠처럼 단단한 울림이 있었다. 박강철은 여성의 정곡을 찌르는 말에 잠시 말문이 막혔으나 곧바로 비열한 웃음을 터뜨리며 반격했다. 하 아줌마, 여기가 안방인 줄 아시오. 훈계는 집에 가서 하시고 당신 딸이 얼마나 멍청하고 무능한지 내 눈으로 똑똑히 봤소. 동료들 발목이나 잡고 명령 불복종해 이제는 민간인까지 불법으로 끌어들여 이거야말로 중징계 감이지. 이지수 너는 이제 영창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군사재판의 회부에서 불명예 제대를 시켜주마. 그리고 당신들도 무단 침입 및 공무집행 방해로 경찰에 넘길 테니 각오해. 지수는 부모님이 자신 때문에 모욕을 당하는 모습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 떨리는 입술을 열어 소리치려 했다. 대대장님, 제 잘못입니다. 부모님은 돌아가시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그녀의 아버지는 조용히 손을 들어 그녀를 제지했다. 아버지의 눈빛은 가만히 있어라. 이것은 이제 너만의 문제가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었다. 지수는 아버지의 단호한 태도에 입을 다물었지만 흐르는 눈물을 멈출 수는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감당해야 할 시련이 부모님에게까지 번진 것에 대해 뼈저린 죄책감을 느꼈다. 사실 이들이 이곳에 오게 된 것은 어젯밤 걸려온 한 통의 전화 때문이었다. 행정반에서 근무하던 지수의 동기가 몰래 공중전화로 전화를 걸어 지수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으며 현재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임을 알렸던 것이다. 딸이 군인이 되겠다고 했을 때 극구 반대했던 어머니였지만
딸의 고집과 열정을 꺾을 수 없어 허락했었다. 하지만 정당한 훈련이 아닌 지휘관의 사적인 감정으로 딸이 망가지는 것은 두고 볼 수 없었다. 그들은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밤새 차를 달려 이곳까지 온 것이었다. 박강철은 헌병들에게 눈짓을 보내며 이들을 체포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헌병들은 머뭇거리며 다가왔지만 수행원들이 순식간에 그들의 앞을 막아서며 팽팽한 대치 상황이 벌어졌다. 수행원들의 품 안에는 불룩한 무언가가 보였고 그들의 손은 이미 재킷 안쪽으로 향해 있었다. 일반적인 경호원 수준을 넘어서는 살인적인 기세였다. 헌병들은 압도적인 기량 차이를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뒷걸음질 쳤다. 연병장은 일촉즉발의 화약고처럼 변해버렸고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폭력은 쓰지 않는다. 아버지인 이 장군이 났지만 엄중한 목소리로 수행원들을 제지했다. 그는 무력을 사용하여 상황을 해결하는 것은 군인의 도리가 아니며 박강철과 같은 자에게 빌미를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박강철을 향해 한 걸음 다가서며 말했다. 중령 자네가 말하는 군법과 규정대로 처리하지. 하지만 그 전에 지휘관으로서 정당한 절차를 밟을 기회를 주겠다. 여기서 소란 피우지 말고 대대장실로 가서 이야기하자. 자네가 그토록 자신 있어 하는 규정에 대해 토론해 보고 싶군. 박강철은 이 남자의 제안에 잠시 의심을 품었지만 곧바로 자신의 유리한 점을 계산했다. 연병장에서 민간인을 체포하는 것보다 밀실인 대대장실로 유인해서 제압하는 게 낫겠지. 게다가 증거를 남기기 위해 녹음이라도 해두면 완벽해. 그는 거만한 태도로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내 사무실에서 당신들의 죄목을 조목조목 읊어주지. 따라와. 하지만 허튼 수작 부리면 즉시 발포 명령을 내릴 테니 알아서 해. 그는 이것이 자신의 승리라고 확신하며 앞장섰다. 박강철은 뒤따라오는 두 사람의 정체를 꿈에도 모른 채 승리감에 도취되어 걸음을 옮겼다. 그는 머릿속으로 시나리오를 쓰고 있었다. 개념 없는 부모와 무능한 병사의 난동 사건. 이것을 잘만 포장하면 상급 부대에 보고하여 자신의 위기 관리 능력을 인정받고 진급 심사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착각했다. 그는 자신의 군 생활이 벼랑 끝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의 등 뒤로 쏟아지는 병사들의 시선은 경멸과 불안이 뒤섞여 있었지만 그는 그것을 경외심으로 착각했다. 지수는 양옆에 헌병이 붙은 채 죄인처럼 부모님의 뒤를 따라 걸었다. 빗물에 젖은 군복은 무거웠고 몸은 천근만근이었지만 그녀의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해졌다. 앞서 걷는 아버지의 넓은 등은 언제나처럼 든든했지만 오늘따라 그 어깨에 짊어진 분노의 무게가 느껴져 가슴이 아려왔다. 그녀는 결심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군인으로서의 품위를 잃지 않겠노라고. 그리고 언젠가는 자신의 힘으로 이 부조리한 상황을 바로잡고 진정한 군인이 되어 부모님 앞에 당당히 서겠노라고 다짐했다. 대대장실로 향하는 복도는 유난히 길고 어둡게 느껴졌다. 낡은 형광등이 깜빡거리며 기괴한 분위기를 자아냈고 복도 벽에 걸린 역대 지휘관들의 사진은 마치 이 기이한 행렬을 내려다보는 듯했다. 박강철은 집무실 문을 거칠게 열어젖히며 안으로 들어갔고 자신의 가죽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다리를 꼬았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명패를 툭툭 치며 들어오는 두 사람을 향해 턱짓했다. 거기 소파에 앉던지 서 있던지 마음대로 해. 자, 이제 당신들의 변명이나 한번 들어볼까? 이 장군은 집무실 안으로 들어서며 천천히 주위를 둘러보았다. 벽에 걸린 부대, 현황판 작전 지도, 그리고 박강철이 자랑스럽게 진열해 놓은 각종 상패들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그 너머 군 조직의 본질이 썩어 들어가고 있는 현장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는 소파에 앉는 대신 박강철의 책상 앞으로 다가가 똑바로 섰다.
그리고 안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려는 듯 손을 움직였다. 박강철은 혹시 뇌물이라도 꺼내려는 건가 싶어 내심 기대하며 눈을 가늘게 떴다. 그러나 이 장군의 손에서 나온 것은 돈봉투가 아니었다. 그것은 낡은 가죽 지갑이었고 그는 그곳에서 꼬깃꼬깃한 종이 한 장이 아닌 묵직한 금속성이 느껴지는 무언가를 꺼내 손에 쥐었다. 아직 박강철은 그것이 무엇인지 확인하지 못했다. 방 안에는 시계 초침 소리만이 들릴 정도로 무거운 정적이 흘렀다. 창밖에는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빗방울이 유리창을 때리는 소리가 마치 다가올 파국을 알리는 카운트다운처럼 들려왔다. 문 밖에서는 행정병들이 귀를 대고 안의 상황을 엿듣고 있었고 소문은 이미 전 부대로 퍼져나가고 있었다. 야, 대대장실에 웬 민간인들이 끌려갔대. 이지수 훈련병 부모라는데 대대장이 아주 작사를 내려고 벼르고 있더라. 병사들 사이에서는 걱정과 호기심이 교차했지만 그 누구도 이 사건이 부대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태풍의 눈이 될 줄은 상상하지 못했다. 모든 것은 닫힌 문 뒤에서 가장 은밀하고도 파괴적인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박강철은 이 장군의 침묵이 길어지자 참지 못하고 책상을 내리쳤다. 이봐요. 시간 끄는 거요. 내 인내심을 시험하지 마. 할 말 없으면 당장 헌병 불러서 넘길 테니까. 그는 수화기를 들으려 손을 뻗었다. 바로 그 순간 이 장군이 손에 쥐고 있던 것을 책상 위에 천천히 하지만 힘있게 내려놓았다. 탁 하는 둔탁한 금속음이 방 안의 공기를 갈랐다. 그것은 뇌물도 명함도 아니었다. 그것은 박강철의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그리고 그의 심장을 멈추게 할 만큼 충격적인 물건이었다. 대대장실의 무거운 침묵과는 대조적으로 밖에서는 이미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하고 있었다. 연병장 한 구석에 주차된 2대의 검은색 세단은 여전히 엔진의 열기를 뿜어내고 있었는데 빗방울이 보닛에 닿아 치익 소리를 내며 증발하는 모습은 마치 금방이라도 폭발할 것 같은 시한폭탄을 연상케 했다. 지나가던 행정병들과 부사관들은 힐끔거리며 그 낯선 차량들을 쳐다보았지만 감히 가까이 다가갈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차량 앞유리 안쪽에 부착된 육군 본부 직속임을 알리는 작고 붉은 엠블럼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일반적인 사단장의 차량보다 훨씬 더 높은 등급의 보안 허가를 의미하는 범접할 수 없는 권력의 상징이었다. 한편 부대 정문 위병소에서는 그야말로 초비상 사태가 벌어지고 있었다. 방금 전 억지로 통과시킨 차량의 번호를 뒤늦게 전산망에 조회해 본 위병소장 김중사는 모니터 화면에 뜬 결과를 보고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사색이 되어 있었다. 보통의 경우라면 방문 부대나 소속이 떠야 했지만 이번에는 화면 전체가 붉은색 경고창으로 뒤덮이며 1급 보안 대상 육군 참모총장 및 정보사령관이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전멸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김중사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고 옆에 있던 부사수 일병은 겁에 질려 입만 뻐끔거리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VIP 방문이 아니라 군서열 최상위 포식자가 예고도 없이 이 작은 훈련장에 나타난 것이었다. 야, 당장 대대장님께 연락해. 아니, 행정반에라도 알려. 지금 대대장실에 들어가신 분들이 누군지 알면 기절하실 거다. 김중사가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며 고함을 질렀다. 하지만 비바람 때문인지 아니면 운명의 장난인지 통신회선은 잡음만 가득할 뿐 연결되지 않았다. 그는 미칠 것 같은 심정으로 창밖을 바라보았다. 만약 저분들이 대대장에게 모욕이라도 당했다면, 아니 이미 연병장에서 벌어진 일을 생각하면 위병소 근무자들 또한 경계 실패와 보고 누락으로 영창은커녕 군 생활 자체가 끝장날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였다. 그는 방탄 헬멧을 고쳤을 새도 없이 빗속으로 뛰쳐나갔다. 직접 뛰어가서라도 이 사실을 알려야만 했다. 다시 대대장실 안박강철 중령은 책상 위에 놓인 낡은 가죽 지갑과
묵직한 금속 메달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한 채 이 모든 것이 자신을 겁주기 위한 쇼라고 생각하며 애써 비웃음을 흘렸다. 이게 뭡니까? 어디서 주워온 골동품입니까? 아니면 나한테 뇌물이라도 주려고 가져온 건가? 이런 낡아빠진 물건으로 내 눈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큰 오산입니다. 나는 원칙주의자야. 이런 식의 회유는 오히려 당신들 딸의 죄만 더 무겁게 만들 뿐이라는 걸 왜 모르시오? 그는 지갑을 손으로 툭 치며 경멸 섞인 어조로 쏘아붙였다. 이 장군은 박강철의 무례한 행동에도 미동조차 하지 않고 깊고 고요한 눈빛으로 그를 응시했다. 자네는 그 물건이 무엇인지 확인도 하지 않고 판단하는군. 지휘관의 덕목 중 하나는 섣불리 예단하지 않고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네. 열어보게. 그 안에 자네가 그토록 숭배하는 계급과 원칙이 들어있으니.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방 안의 공기를 짓누르는 엄청난 압력이 실려 있었다. 그것은 수만 명의 병력을 지휘해 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거역할 수 없는 카리스마였다. 박강철은 본능적으로 손끝이 떨려오는 것을 느꼈지만 자존심 때문에 멈출 수가 없었다. 박강철은 코웃음을 치며 가죽 지갑을 집어들었다. 겉면은 세월의 흔적으로 닳아 있었지만 손에 쥐는 순간 느껴지는 가죽의 질감은 예사롭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지갑을 열었다. 그 순간 지갑 안쪽에 박혀있는 금속 계급장이 형광등 불빛을 받아 번쩍이며 그의 시야를 찔렀다. 그것은 그가 예상했던 대령이나 장군 정도의 계급장이 아니었다. 4개의 별, 대한민국 육군 대장다장을 상징하는 별 4개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신분증에는 육군 참모총장 이태준이라는 이름과 함께 국군 통수권자의 직인이 붉게 찍혀 있었다. 박강철의 뇌가 일순간 정지했다.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신분증을 다시 한번 확인했지만 변하는 것은 없었다. 육군 참모총장, 50만 육군의 수장이자 군령권을 쥔 최고 사령관. 바로 그 전설적인 인물이 지금 자신의 코앞에 서서 흙탕물이 묻은 바지를 입고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것이었다. 박강철의 심장이 미친 듯이 요동치기 시작했고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져 내렸다. 손에 들고 있던 지갑이 천근만근처럼 무겁게 느껴졌고 다리는 젤리처럼 흐물거려 더 이상 서 있을 수조차 없었다. 입안이 바싹 마르며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때 소파에 앉아있던 여성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내 남편의 신분증만으로는 부족한가 보군요. 중령. 그녀는 핸드백에서 또 다른 신분증 케이스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나는 국군정보사령부 사령관 김혜경 중장입니다. 당신이 내 딸에게 했던 말, 부모가 멍청해서 자식 교육을 못 시켰다는 그 말. 우리 부부에게는 아주 흥미로운 피드백이었습니다. 정보사령관으로서 당신의 지난 2년간의 행적을 조사해 봤는데 아주 다채롭더군요. 훈련비 횡령 부하 여군 성희롱 진급 청탁, 이 모든 게 사실입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내용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박강철은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육군 대장과 육군 중장, 대한민국 군대를 움직이는 두 거목이 자신의 부대를, 그것도 가장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의 딸을 구하기 위해 직접 찾아온 것이다. 그는 자신이 건드린 것이 무엇인지 이제야 깨달았다. 그는 단순히 신병 하나를 괴롭힌 것이 아니라 군 전체를 적으로 돌린 셈이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지난 며칠간 이지수에게 퍼부었던 모욕적인 언사들과 가혹 행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폐급 나고자 부모욕, 그 모든 말들이 부메랑이 되어 자신의 목을 조여오고 있었다. 바로 그 시각 대대장실 밖 행정반은 아비규환의 상태에 빠져 있었다. 상급 부대인 사단 사령부로부터 비상 직통 전화가 빗발치고 있었기 때문이다. 행정보급관이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자마자 수화기 너머로 사단장의 다급하고
격앙된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야, 너희 대대장 지금 어디 있어? 당장 바꾸라 그래. 지금 합참 상황실에서 연락 왔는데 참모총장님 차량 GPS가 너희 대대 연병장에서 멈췄다고 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총장님이 거길 왜 가셔? 의전 준비는커녕 보고도 없이 행정보급과는 사색이 되어 대답도 못하고 전화를 떨어뜨릴 뻔했다. 사단장님, 지금 대대장실에 신원 미상의 중년 부부가 와 계신데 그분들이 혹시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사단장의 고함 소리가 수화기를 뚫고 나올 듯했다. 이 멍청한 놈들아, 그분이 바로 총장님이시다. 당장 대대장 바꿔, 그리고 전 병력 집합시켜놔. 지금 헬기 타고 그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총장님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너희는 다 죽은 목숨인 줄 알아. 전화는 끊겼지만 행정반 안의 모든 병사들은 얼어붙은 채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고 있었다. 다시 대대장실. 박강철은 무릎에 힘이 빠져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가죽 의자가 끼익 소리를 내며 그의 비참한 몰락을 알렸다. 그는 덜덜 떨리는 입술로 무언가 변명을 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총장님. 그게 아니라. 그의 눈동자는 초점을 잃고 흔들렸고 평소의 그 오만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이 장군은 그런 박강철을 내려다보며 났지만 서리빨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일어서라 중령. 군인이 상급자 앞에서 그따위 자세를 취하나. 내 놈이 짓밟은 것은 내 딸의 자존심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장교단의 명예다. 이지수는 부모님의 정체가 밝혀지는 순간에도 놀라거나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부모님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개입하실 줄은 몰랐기에 죄송한 마음이 컸다. 그녀는 여전히 차려 자세를 유지한 채 눈물 젖은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아버지는 잠시 시선을 돌려 딸과 눈을 맞췄다. 그 짧은 눈맞춤 속에 고생했다, 미안하다, 그리고 사랑한다는 수만 가지의 감정이 담겨 있었다. 지수는 아랫입술을 꽉 깨물며 흐르는 눈물을 참아내려 했었다. 지금은 딸로서가 아니라 군인으로서 서 있어야 할 때였기 때문이다. 그때 대대장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행정보급관과 작전과장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왔다. 그들의 얼굴은 공포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대대장님 큰일 났습니다. 사단장님께서 지금 헬기로 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작전과장은 말을 잇지 못하고 소파에 앉아있는 중년 부부를 보고는 숨을 들이켰다. 그는 즉시 상황을 파악하고 조건반사적으로 발 뒤꿈치를 붙이며 우렁차게 경례 구호를 외쳤다. 충성 육군 참모총장님을 뵙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좁은 사무실을 쩌렁쩌렁 울렸다. 작전과장의 경례 소리는 박강철에게 확인 사살과도 같았다. 마지막까지 품고 있던 혹시나 가짜가 아닐까 하는 일말의 희망마저 산산조각 났다. 박강철은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책상 모서리에 부딪혀 넘어질 뻔했고 허둥지둥 모자를 찾았으며 비틀거렸다. 그는 완벽하게 궁지에 몰린 쥐꼬리였다. 이 장군은 천천히 창가로 걸어가 블라인드를 젖히고 밖을 내다보았다. 멀리서 다가오는 헬기의 프로펠러 소리가 빗소리에 섞여 희미하게 들려오고 있었다. 김중장. 이 장군이 창밖을 보며 아내를 불렀다. 예, 대장님. 김중장이 군대식으로 답했다. 이 부대의 작전 일지와 인사 기록 그리고 회계 장부까지 모조리 확보하시오. 정보사 요원들이 도착하는 즉시 압수수색을 시작한다. 털끝 하나라도 숨기지 못하게 해. 이 장군의 명령은 단호했고 김중장은 즉시 휴대전화를 꺼내 어딘가로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다. 코드 블랙 발령, 7사단 신병교육대대로 정보사 특임팀 전원 출동. 목표는 대대본부 전산실 및 문서고 확보. 박강철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 자신의 파멸이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것을 멍하니 지켜보았다. 정보사 특임팀. 그들은 한 번 물면 절대로 놓지 않는
사냥개들과 같았다. 그들이 들이닥친다면 자신의 숨겨왔던 비리들은 낱낱이 파헤쳐질 것이고 군사 재판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될 것이었다. 그는 절망감에 고개를 떨구었다. 자신의 오만함이 한순간의 분노가 인생 전체를 나락으로 떨어뜨린 것이었다. 하지만 후회하기엔 이미 너무 늦어버렸다. 이 장군은 다시 박강철에게 다가와 책상 위에 놓인 자신의 신분증을 챙겨 안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박강철의 어깨에 손을 올리는 대신 그의 가슴에 달려있는 대대장 표식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그 표식 오늘부로 떼어내게 될 것이다. 자네에게는 부하들을 지휘할 자격도 군복을 입을 자격도 없다. 이제 곧 자네가 그토록 무시했던 규정과 절차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몸소 체험하게 될 것이다. 기대해도 좋아. 그 순간 창밖에서 굉음과 함께 사단장의 헬기가 연병장에 착륙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강력한 바람이 창문을 덜컹거리게 만들었고 사무실 안의 분위기는 더욱 긴박하게 돌아갔다. 복도에서는 무장한 군인들의 발자국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고 대대 전체가 발칵 뒤집힌 듯한 소란이 일었다. 이지수는 조용히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길고 길었던 어둠의 터널이 끝나고 이제야 비로소 진실의 빛이 비치기 시작한 것이다. 이 장군은 이지수에게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처음으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지수야, 많이 힘들었지. 이제 됐다. 나머지는 아비가 알아서 하마. 지수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아버지의 품에 안겼다. 그 모습은 천하를 호령하는 장군이 아닌 그저 딸을 사랑하는 평범한 아버지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순간도 잠시 문이 다시 열리며 사단장이 흙탕물을 튀기며 뛰어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공포와 당혹감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총장님, 7사단장 소장 최영수,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제 무대는 완전히 바뀌었다. 좁은 대대장실은 대한민국 육군의 최고 수뇌부들이 모인 심판의 장소가 되었고 박강철 중령은 그 한가운데에 놓인 초라한 피고인이 되었다. 밖에서는 빗줄기가 잦아들고 있었지만 이 방 안에는 이제 막 거대한 태풍이 상륙하고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순간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정의의 칼날이 얼마나 날카롭고 무자비한지 보여줄 시간이 온 것이다. 7사단장 최영수 소장은 숨을 헐떡이며 경례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의 등 뒤로는 식은땀이 비오듯 흐르고 있었다. 그는 육군 참모총장 이태준 대장이 예고도 없이 그것도 자신의 예하 부대 중 가장 말단인 신병교육대대에 나타났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더구나 그 옆에는 국군 정보사령관인 김혜경 중장까지 싸늘한 눈빛으로 서 있었으니 이 상황은 단순히 상관의 부대 방문 수준을 넘어선 국가적 비상사태나 다름없었다. 최 소장은 이 사태의 원흉인 박강철 중령을 찢어 죽이고 싶은 심정으로 곁눈질했지만 지금은 눈앞의 두 거인 앞에서 살아남는 것이 우선이었다. 방 안의 공기는 납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숨쉬기조차 힘들 지경이었다. 이태준 대장은 천천히 손을 내려 최 소장의 경례를 받았지만 그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다. 그는 박강철이 앉아있던 대대장석이 아닌 회의용 탁자 상석에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고 앉았다. 그 단순한 동작 하나만으로도 방 안의 권력 서열은 완벽하게 재편되었다. 이 장군은 탁자 위에 놓인 박강철의 지휘봉을 집어들고는 무심히 돌려보며 침묵을 지켰다. 그 침묵은 최 소장과 박중령에게는 억겁의 시간처럼 느껴지는 고문이었다. 밖에서 들려오는 헬기 프로펠러의 잔향음만이 이 기막힌 상황의 긴박함을 대변해주고 있었다. 최 소장 자네는 평소 7사단의 기강이 육군 최고라고 자부해왔지. 나 또한 자네의 보고를 믿고 있었네. 이 장군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으나 그 안에 담긴 실망감과 분노는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최 소장의 가슴을 찔렀다. 그런데 오늘 내가 목격한 것은 무엇인가?
훈련병에 대한 가혹행위, 지휘관의 권력을 이용한 사적 보복, 그리고 민간인에 대한 오만불손한 태도까지, 이것이 자네가 말하던 최정예 강군의 모습인가? 이 장군은 지휘봉을 탁자에 탁 하고 내려놓았다. 그 소리에 박강철은 움찔하며 어깨를 떨었다. 최 소장은 무릎을 꿇고 싶은 심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송구합니다. 총장님, 전적으로 제 지휘 책임입니다. 부하 관리를 소홀히 하여 총장님과 사령관님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즉시 감찰실을 동원하여 해당 대대의 모든 부조리를 뿌리 뽑고 관련자들을 엄중 문책하겠습니다. 최 소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그는 박강철을 향한 분노를 애써 억누르며 상급자로서의 책임을 인정하려 노력했다. 하지만 이 사태가 단순히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것은 그 누구보다 그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었다. 그때 창가에 서 있던 김혜경 중장이 조용히 다가와 태블릿 PC 하나를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화면에는 박강철 중령의 계좌 내역과 암호화된 통신 기록들이 복구되어 띄워져 있었다. 최 소장, 단순히 감찰 정도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정보사령부 사이버전팀이 지난 1시간 동안 박중령의 디지털 흔적을 추적한 결과 아주 흥미로운 사실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건조했지만 내용은 폭발적이었다. 부식비 횡령은 귀여운 수준이고 지역 건설업자로부터 훈련장 보수 공사 리베이트를 받은 정황, 그리고 인사청탁을 미끼로 하급 장교들에게 상납을 강요한 증거까지 확보했습니다. 박강철은 자신의 비밀들이 적나라하게 까발려지는 것을 보며 눈앞이 캄캄해졌다. 그는 억울함을 호소하려 입을 열었지만 김 중장의 서늘한 시선이 그의 입을 막아버렸다. 아직 내 말이 안 끝났어, 중령. 가장 악질적인 건 자네가 표적 수사를 피하기 위해 부하들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하고 말을 듣지 않는 병사들을 관심병사로 몰아 정신병동에 입원시키겠다고 협박한 녹취록이야. 이게 군인인가 아니면 제복 입은 깡패인가? 김 중장은 태블릿 화면을 넘기며 박강철이 저지른 죄악들을 하나하나 짚어나갔다. 그 증거들은 너무나 구체적이고 치명적이라 반박할 여지조차 없었다. 이지수 훈련병은 방 한구석에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그녀를 괴롭히던 악마 같던 대대장이 부모님 앞에서, 안희법과 정의 앞에서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통쾌함보다는 씁쓸함을 느꼈다. 군복을 입은 자가 명예를 버리고 사리사욕을 채울 때 얼마나 추해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조직 전체에 얼마나 큰 해악을 끼치는지 뼈저리게 깨달았다. 아버지가 왜 평소에 그토록 군인의 명예를 강조하셨는지 이제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이 장군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박강철에게 천천히 걸어가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자네는 내 딸에게 부모가 멍청해서 가정교육을 못 시켰다고 했지. 그래, 어쩌면 내가 딸아이에게 너무 군인의 엄격함만 가르쳐서 융통성이 없었을지도 모르네. 하지만 적어도 나는 내 딸에게 약한 자를 짓밟고 권력을 남용하라고 가르치지는 않았네. 이 장군의 눈빛에는 경멸을 넘어선 연민마저 서려 있었다. 자네 부모님은 자네가 이렇게 괴물이 되어가는 것을 알고 계시는가? 자네가 모욕한 건 내 딸의 부모가 아니라 자네를 믿고 군에 자식을 보낸 이 땅의 모든 부모들이야. 박강철은 그 말에 무너져 내렸다. 그는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 총장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잠시 미쳤었습니다. 다시는. 그는 비굴하게 매달리며 눈물을 흘렸지만 방 안의 누구도 그에게 동정을 보내지 않았다. 군인으로서의 마지막 자존심마저 내팽개친 그의 모습은 오히려 혐오감만 불러일으킬 뿐이었다. 최영수 소장은 고개를 돌려버렸고
헌병대장은 싸늘한 표정으로 수갑을 만지작거렸다. 용서는 내 소관이 아네. 군법과 자네에게 상처받은 피해자들이 할 일이지. 이 장군은 냉정하게 박강철을 외면하고 최 소장을 바라보았다. 최 소장 지금 즉시 대대 연병장에 전 간부와 병력을 집합시키게. 내가 직접 훈시하겠네. 그리고 헌병대를 대기시켜. 이 자리에서 박중령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그의 측근들까지 모조리 격리 수용하게. 오늘부로 7사단 신병교육대대의 지휘권은 사단 작전참모가 임시로 맡는다. 알겠나? 그의 명령은 단호했고 거부할 수 없는 절대적인 힘이 실려 있었다. 알겠습니다, 총장님. 즉시 이행하겠습니다. 최 소장은 우렁차게 대답하고는 곧바로 작전 과장에게 지시를 내렸다. 비상 사이렌 소리가 웅장하게 울려 퍼지며 부대 전체를 뒤흔들기 시작했다. 대대장실 박복도는 명령을 전달받은 병사들의 분주한 발걸음 소리로 가득 찼다. 박강철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 멍하니 허공을 응시했다. 자신이 쌓아올린 공든탑이, 그리고 자신의 인생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환청처럼 귓가에 들려왔다. 그는 이제 단순한 범죄자일 뿐이었다. 최 소장은 직접 박강철에게 다가가 그의 오른쪽 가슴에 붙어 있는 명찰과 지휘관 휘장을 거칠게 떼어냈다. 찌익 하는 소리와 함께 옷감이 찢어지듯 휘장이 뜯겨 나갔다. 그것은 단순한 장식품의 제거가 아니라 박강철이라는 인간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의식과도 같았다. 박강철은 저항조차 하지 못하고 멍하니 자신의 텅 빈 가슴팍을 내려다보았다. 박강철, 넌 내 군 생활의 오점이다. 헌병에게 인계해. 최 소장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미련도 남아있지 않았다. 헌병들이 들어와 박강철의 양팔을 결박하고 일으켜 세웠다. 수갑이 채워지는 차가운 감촉이 현실을 자각하게 만들었다. 그는 끌려나가면서 마지막으로 이지수를 쳐다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고든 자세로 서서 그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 눈빛에는 승리감 대신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다. 박강철은 그 눈빛을 마주할 자신이 없어 고개를 떨구었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고 짓밟으려 했던 약한 여군 신병이 사실은 자신보다 훨씬 더 강인하고 거대한 존재였다는 사실이 뼈저리게 다가왔다. 가자, 지수야. 김혜경 중장이 딸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내 동료들 앞에서, 그리고 너 자신 앞에서 떳떳하게 마무리 지어야지. 어머니의 손길은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강했다. 지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흙탕물에 젖고 엉망이 된 손이었지만 김 중장은 개의치 않고 딸의 손을 꼭 쥐어주었다. 두 모녀는 나란히 문을 향해 걸어갔고 그 뒤를 이태준 대장이 묵직한 발걸음으로 따랐다. 대대장실 문이 열리자 복도의 도열에 있던 참모들과 병사들이 일제히 숨을 죽였다. 수갑을 차고 고개를 숙인 채 끌려 나오는 박강철과 그 뒤를 따라 나오는 육군 참모총장과 정보사령관, 그리고 그 사이에 서 있는 이지수 훈련병. 이 기묘하고도 충격적인 행렬은 보는 이들을 압도했다. 병사들은 경례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몰라 당황했지만 이 장군의 위험 있는 눈빛에 본능적으로 차렷 자세를 취했다. 복도는 침묵 속에 경외감으로 가득 찼다.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회색빛 구름으로 뒤덮여 있었다. 하지만 구름 사이로 한 줄기 햇살이 비치며 연병장을 비추기 시작했다. 연병장에는 이미 수백 명의 훈련병과 기관병들이 집합하여 대열을 갖추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불안감과 호기심이 교차하고 있었다. 단상 위에는 평소 박강철이 서 있던 자리가 비어 있었고 그 빈자리는 이제 정의가 채울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태준 대장은 수행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단상 쪽으로 걸어갔다. 그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연병장의 진흙 바닥에 깊은 자국을 남겼다. 이지수는 대열의 맨 앞 자신의 동기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라는 눈짓을 받았다. 그녀는 부모님과 잠시 떨어져 진흙투성이가 된 동기 김민호 옆에 섰다.
민호는 지수를 보자마자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그녀의 안부를 물으려 했지만 지수는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앞을 보라고 신호했다. 단상 위에 올라선 이태준 대장의 모습은 멀리서 봐도 거대해 보였다. 마이크가 켜지며 삐 하는 소리가 울렸고 전 병력은 숨을 죽이고 그의 첫 마디를 기다렸다. 이 장군은 마이크를 잡지 않고 육성으로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확성기가 필요 없을 정도로 크고 단단하게 연병장을 울렸다. 전 병력 차렷 그 한마디에 수백 명의 군화 뒤축이 동시에 부딪히며 착하는 소리를 냈다. 군대의 질서가 다시 잡히는 순간이었다. 그는 천천히 병사들의 눈을 하나하나 맞추며 입을 열었다. 나는 오늘 육군 참모총장 자격으로 그리고 한 병사의 아버지 자격으로 이 자리에 섰다. 그의 선언은 연병장의 공기를 순식간에 바꿔놓았다. 단상 아래 구석에는 헌병차에 태워지기 전 잠시 대기 중인 박강철이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왕처럼 군림했던 연병장에서 이제는 죄인이 되어 다른 왕의 등장을 지켜봐야만 했다. 병사들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자신을 향했던 공포심은 사라지고 단상 위에 장군을 향한 존경심과 기대감으로 빛나고 있었다. 박강철은 비로소 자신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그것은 계급장이 아니라 부하들의 마음이었다. 군대는 계급으로 움직이지만 그 계급의 권위는 책임에서 나온다. 이 장군의 연설은 계속되었다. 자신보다 약한 부하를 괴롭히고 부모의 권력을 탐하며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자는 지휘관의 자격이 없다. 나는 오늘부로 제7보병사단 신병교육 대대의 명예를 회복하고 썩은 부위를 도려내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 병사들 사이에서 작은 동요가 일었다. 그것은 환호성이 터져 나오기 직전의 설렘과도 같았다. 억눌려왔던 그들의 가슴 속에 희망이라는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김혜경 중장은 단상 아래에서 팔짱을 낀 채 남편의 연설을 듣고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헌병들에게 둘러싸인 박강철의 부하 장교들에게 향해 있었다. 그들은 박강철의 비리에 가담했거나 침묵했던 자들이었다. 김 중장은 정보사 요원들에게 눈짓을 보냈다. 단 한 놈도 놓치지 마라. 그녀의 눈빛은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이제 곧 대대적인 숙청이 시작될 것이었다. 이지수 훈련병의 시련은 끝났지만 이 부대의 정화 작업은 이제 막 첫걸음을 떼고 있었다. 이태준 대장의 목소리가 연병장의 습한 공기를 가르고 병사들의 귓가에 꽂히는 순간 7사단 신병교육 대대의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단상 아래 대기하고 있던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요원들이 검은색 선글라스를 낀 채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마치 그림자처럼 소리 없이 대열 사이로 스며들어 사전에 파악된 비리 연루 장교들과 부사관들의 위치를 포위해 들어갔다. 병사들은 자신들의 바로 옆에서 벌어지는 이 비현실적인 상황에 숨조차 크게 쉬지 못하고 눈동자만 굴리며 주위를 살폈다. 단상 위에 선 이 장군은 종이 한 장을 꺼내 들었고 그 종이에는 박강철 중령에게 동조하여 병사들을 괴롭히고 뇌물을 상납했던 간부들의 명단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호명하는 자들은 즉시 대열 앞으로 나와 무릎을 꿇어라. 이것은 너희에게 주는 마지막 자비이자 군인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을 지킬 기회다. 장군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거역할 수 없는 절대적인 힘이 담겨 있었다. 연병장에는 정적만이 감돌았고 이름이 불릴 당사자들은 공포에 질려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다. 작전장교, 김철수 소령, 군수과장, 박민혁 대위, 삼중대장, 최성훈 대위. 이 장군의 입에서 이름이 하나씩 호명될 때마다 해당 간부들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거나 요원들에 의해 강제로 끌려 나왔다. 그들은 평소 병사들 앞에서 저승사자처럼 군림하던 자들이었지만 지금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짐승처럼 비굴하고 초라한 모습이었다.
특히 박강철의 오른팔 노릇을 하며 온갖 악행을 일삼았던 김철수 소령은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린 채 바지가 젖을 정도로 극심한 공포에 떨고 있었다. 끌려 나온 간부들이 단상 앞 진흙탕에 줄지어 무릎을 꿇자 김혜경 중장이 그들 앞으로 천천히 걸어 나왔다.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태블릿 PC를 들어 보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너희들이 박중령과 짜고 훈련병들의 부식비를 빼돌려 유흥비로 탕진한 내역, 아픈 병사들의 진료 기록을 조작해 의무대 이용을 막은 증거, 심지어 부모님들에게 전화를 걸어 간식비,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통화 녹음까지 여기 다 있다. 변명할 생각은 하지 마라. 너희는 군법 회의가 아니라 민간 법정에서도 중형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훈련병들의 눈빛이 변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두려움과 당혹감이 앞섰지만 자신들을 괴롭히던 악마들이 처단되는 모습을 보며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끓어오르기 시작한 것이다. 그것은 오랫동안 억눌려왔던 분노이자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목격한 자만이 느낄 수 있는 카타르시스였다. 병사들은 서로의 눈치를 보지 않고 고개를 들기 시작했고 그들의 시선은 더 이상 땅바닥이 아닌 단상 위의 두 장군을 향해 고정되었다. 이태준 대장은 무릎 꿇은 간부들을 뒤로하고 다시 병사들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너희 중에 이자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있다면 지금 당장 손을 들고 말하라. 내가 육군 참모총장의 이름을 걸고 너희의 신변을 보장하고 너희의 목소리를 끝까지 들어주겠다. 그의 말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병사들의 다친 마음을 여는 열쇠와도 같았다. 잠시의 정적이 흘렀고 빗줄기는 잦아들었지만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다. 가장 먼저 손을 든 것은 이지수의 동기이자 지난 행군 때 낙오할 뻔했던 김민호 훈련병이었다. 그는 떨리는 손을 번쩍 들고 울먹이는 목소리로 외쳤다. 삼중대 훈련병 김민호입니다. 삼중대장 최성훈 대위는 제 다리가 부러졌음에도 불구하고 꾀병이라며 진통제 하나 주지 않고 훈련을 강요했습니다. 그리고 제 부모님께 전화해서 제가 관심병사가 되지 않으려면 발전기금을 내야 한다고 협박했습니다. 그의 외침은 댐의 수문을 여는 첫 번째 물결이었다. 김민호의 용기 있는 고백이 터져 나오자 여기저기서 훈련병들의 손이 올라가기 시작했다. 1중대 훈련병 박준영입니다. 보급관이 제게 지급된 새 전투화를 빼앗아가고 헌 것을 던져주며 입을 다물라고 했습니다. 이소대 조교가 밤마다 화장실로 불러내어 구타를 일삼았습니다. 부모님이 보내주신 소포를 뜯어서 내용물을 갈취했습니다. 연병장은 순식간에 성토의 장으로 변했다. 수백 명의 병사들이 쏟아내는 분노와 억울함은 거대한 파도가 되어 비리 간부들을 덮쳤다. 박강철 중령은 헌병차 옆에 쭈그리고 앉아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절망에 빠져 있었다. 병사들의 증언 하나하나가 자신의 목을 조여오는 올가미와 같았다. 그는 자신이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던 부대가 사실은 썩어 문드러진 사상 누각이었음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병사들의 눈빛은 더 이상 그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를 벌레 보듯 경멸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군 생활뿐만 아니라 인생 전체가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고통을 느끼며 고개를 파묻었다. 증언이 어느 정도 정리되자 이태준 대장은 손을 들어 장례를 정리했다. 그는 병사들의 용기를 치하하는 눈빛을 보내며 말했다. 잘했다. 너희의 용기가 이 썩은 부대를 다시 살릴 것이다. 오늘 나온 모든 증언은 철저히 조사하여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처리하겠다. 그리고 그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연병장 구석에 서 있는 한 훈련병을 지목했다. 7사단 신병교육대대 1중대 훈련병 이지수 단상 앞으로. 이지수는 자신의 이름이 호명되자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다. 그녀는 아버지의 의도를 짐작할 수 없었지만 군인으로서의 본능에 따라 큰 소리로 대답했다.
이병이지수 그녀는 흐트러짐 없는 제식으로 대열을 빠져나와 단상을 향해 뛰어갔다. 흙탕물이 튀어 군복은 엉망이었고 얼굴에는 진흙이 묻어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강인하게 빛나고 있었다. 수백 개의 시선이 그녀의 등 뒤로 꽂혔다. 단상 위에 올라선 지수는 이태준 대장과 김혜경 중장 앞에서 절도 있게 경례를 올렸다. 충성 신고합니다. 훈련병이 지수 단상 앞으로의 용무를 명받았습니다. 이 장군은 딸의 경례를 받으며 처음으로 엄격한 지휘관의 가면을 벗고 부드러운 아버지의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전 병력을 향해 선포했다. 이 훈련병은 지난 며칠간 부당한 지시와 가혹 행위 속에서도 군인의 품위를 잃지 않고 전우를 구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했다. 병사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저 훈련병이 그 나고자 부축했던 개야. 대대장한테 찍혀서 영창 갔다더니 어떻게 나온 거지?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이 장군은 잠시 호흡을 가다듬은 뒤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 폭탄 선언을 했다. 그리고 이 병사는 바로 나 육군 참모총장 이태준과 국군 정보사령관 김혜경의 하나뿐인 딸이다. 그 순간 연병장에는 찬물을 끼얹은 듯한 정적이 흘렀다. 병사들은 자신들의 귀를 의심하며 멍한 표정으로 지수를 바라보았다. 김민호는 입을 다물지 못한 채 턱이 빠질 지경이었다. 자신의 옆에서 밥을 먹고 함께 흙탕물을 기어가던 그 왜소한 동기가 육군 서열 1위의 딸이었다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반전이었다. 간부들은 더욱 충격에 빠졌다. 그들은 자신들이 괴롭혔던 대상이 누구인지 알게 되자 공포를 넘어선 허탈감에 영혼이 빠져나가는 듯했다. 특히 박강철은 바닥에 머리를 돋으며 신음했다. 그는 자신이 건드린 것이 호랑이 새끼였다는 것을 너무 늦게 깨달았다. 하지만 이 장군의 목소리가 다시 높아졌다. 내 딸은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가장 낮은 곳에서 너희와 똑같이 훈련받기를 원했다. 특혜를 거부하고 고통을 함께 나누며 진정한 군인이 되고자 했다. 나는 아버지가 아닌 상관으로서 이지수 훈련병의 그 정신을 높이 산다. 계급과 배경이 아닌 오직 실력과 정신력으로 자신을 증명하려 했던 그 태도야말로 우리 군이 지향해야 할 진정한 군인 정신이다. 지수는 아버지의 칭찬에 가슴이 벅차올라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꾹 참아냈다. 그녀는 마이크 앞으로 다가서라는 아버지의 손짓에 한 걸음 앞으로 나갔다.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그녀는 또렷하게 말했다. 전우 여러분, 저는 장군의 딸이기 이전에 대한민국 육군의 훈련병입니다. 제가 겪은 부당함은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였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과 똑같이 뒹굴고 땀 흘리며 부끄럽지 않은 전우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사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몇몇 사람이 치던 박수가 점점 커져 나중에는 연병장이 떠나갈 듯한 함성으로 바뀌었다. 그것은 권력자에 대한 아부가 아니라 진정한 동료애와 존경심에서 우러나온 박수였다. 그들은 금수저가 아닌 전우 이지수를 받아들인 것이다. 지수는 쏟아지는 박수갈채 속에서 비로소 자신이 진정으로 군대에 소속되었음을 느꼈다. 그녀의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씻은 듯이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김혜경 중장은 흐뭇한 표정으로 딸을 바라보며 옆에 있던 작전 과장에게 지시했다. 지금 즉시 구속된 인원들을 헌병대로 이송하고 사단 감찰부와 협조하여 대대 전체에 대한 정밀 감사를 시작해. 그리고 훈련병들의 건강 상태를 전수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내일 아침까지 보고서가 내 책상 위에 올라와야 할 거야. 그녀의 지시는 빈틈없었고 사태 수습은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박강철과 비리 간부들은 헌병 트럭에 짐짝처럼 실려 연병장을 빠져나갔다. 트럭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병사들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구름 사이로 완전히 모습을 드러낸 태양이 젖은 연병장을 비추며 흙탕물을
황금빛으로 물들였다. 그것은 7사단 신병교육대대에 찾아온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서막과도 같았다. 썩은 살을 도려낸 자리에 새살이 돋아나듯 부대는 빠르게 안정을 되찾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태준 대장은 지수의 어깨를 두드리며 작게 속삭였다. 고생했다. 하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거 알지? 네 신분이 밝혀진 이상 시선들이 더 따가워질 수도 있어. 감당할 수 있겠느냐? 지수는 아버지를 올려다보며 환하게 웃었다. 네, 자신 있습니다. 아버지의 딸이 아니라 군인이 지수로 인정받을 때까지 멈추지 않겠습니다. 그 대답은 이 장군이 들을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대답이었다. 연병장의 조회가 끝나고 병사들이 해산하기 시작했을 때 멀리서 또 다른 차량 행렬이 들어오고 있었다. 국방부 조사본부와 군 검찰단 차량들이었다. 이제 사건은 단순한 부대 내부의 문제를 넘어 군 전체의 비리 척결을 위한 대규모 수사로 확대되고 있었다. 이지수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이 거대한 눈덩이가 되어 부조리의 벽을 무너뜨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가장 작지만 가장 강한 군인 이지수가 서 있었다. 국방부 조사본부 요원들이 대대 본부 건물 곳곳을 이 잡듯이 뒤지기 시작하면서 7사단 신병교육대는 마치 거대한 수술실과도 같은 팽팽한 긴장감에 휩싸였다. 압수수색 영장을 든 수사관들이 박강철의 집무실에서 기밀 서류 박스를 쉴 새 없이 날라왔고 복도에는 군화 발자국 소리와 무전기 소음만이 어지럽게 뒤섞여 울려 퍼졌다. 비가 그친 뒤에 습한 공기는 곰팡이 냄새와 섞여 묘한 불쾌감을 자아냈지만 병사들의 표정에는 그토록 갈망하던 정의가 실현되고 있다는 안도감과 함께 앞으로 닥쳐올 변화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동시에 서려 있었다. 임시조사실로 꾸며진 행정반 한 구석에서 박강철 전 중령은 초라한 몰골로 앉아 수사관의 신문에 응하고 있었으나 그의 태도는 여전히 비굴하기 짝이 없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횡령과 가혹 행위의 책임을 부하 장교들에게 떠넘기며 자신은 그저 부대 관리를 위해 엄격했을 뿐이라고 궤변을 늘어놓았다. 그의 떨리는 목소리와 불안하게 흔들리는 눈동자는 한때 대대장으로서 누렸던 위엄이 얼마나 허상이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고 이를 지켜보던 부하들은 분노를 넘어 인간적인 연민마저 느끼며 고개를 돌려버렸다. 조사관은 박강철이 내뱉는 변명들을 무미건조한 표정으로 노트북에 기록하며 가끔씩 날카로운 질문을 던져 그의 모순을 파고들었다. 대대장님, 부하들에게 책임을 전가하시는데 이 녹취록에 담긴 본인의 목소리는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인사청탁을 대가로 돈을 요구하는 상황이 명확한데 말입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제시될 때마다 박강철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해갔고 그는 식은땀을 흘리며 말을 더듬거렸다.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음을 직감한 그의 어깨가 무너져 내리며 깊은 절망감이 그를 덮쳤다. 한편 연병장 한쪽에서는 이지수 훈련병을 둘러싼 병사들의 수군거림이 조심스럽게 피어오르기 시작했는데 이는 그녀의 신분이 밝혀진 데 따른 자연스러운 반응이었다. 개혁의 영웅이라는 칭송이면에는 그녀가 과연 실력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부모의 후광 덕분에 버텨낸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 섞인 시선들도 분명 존재했다. 장군 딸이라서 체력 측정 기록도 조작된 거 아냐라는 속삭임이 바람을 타고 들려왔고 지수는 이러한 의심의 눈초리들이야말로 자신이 넘어야 할 진짜 마지막 관문임을 직감했다. 특히 다른 중대의 일부 훈련병들은 지수가 행군 때 동료를 부축했던 일조차 연출된 것이 아니냐며 비아냥거리는 태도를 보였다. 그들은 자신들이 겪은 고통에 비해 지수가 겪은 시련이 과대 포장되었다고 느꼈고 권력자의 자녀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그녀의 모든 노력을 폄하하려 했다. 지수는 억울한 마음이 들었지만 말로 해명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군인에게 있어 신뢰는 말이 아닌 행동과 결과로 증명해야 하는 것이라는 아버지의 가르침이
뇌리를 스쳤다. 이지수는 입술을 굳게 다물고 아버지 이태준 대장과 최영수 사단장이 서 있는 지휘 통제 천막으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그녀의 군복은 이미 진흙으로 엉망이 되어 있었지만 그녀의 걸음걸이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으며 눈빛은 결의에 차 있었다. 그녀는 두 장군 앞에서 절도 있는 경례를 올린 뒤 주위의 모든 이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 크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사단장님, 저는 제 능력이 혈통이 아닌 땀방울에서 나온 것임을 증명하고 싶습니다. 전술 종합평가를 요청합니다. 최영수 사단장은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이태준 대장의 눈치를 살폈으나 이 장군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딸의 도전을 승인했다. 곧이어 연병장에는 실전과 다름없는 고난도 전술평가 코스가 즉석에서 마련되었고 이는 일반 훈련병이 아닌 숙련된 조교들도 통과하기 힘든 최고 난이도의 장애물들이었다. 빗물에 젖어 미끄러운 외줄타기와 진흙탕 포복 그리고 200m 전력 질주 후 사격으로 이어지는 이 가혹한 코스는 지수가 가진 체력과 정신력의 한계를 시험하는 무대가 될 것이 분명해 보였다. 연병장에 있던 모든 병력의 시선이 출발선에 선 이지수에게 집중되었고 웅성거림은 잦아들며 무거운 정적이 흘렀다. 지수는 군화끈을 다시 한번 단단히 조여매고 호흡을 깊게 들이마시며 차가운 공기를 폐부 깊숙이 채워 넣었다. 그녀의 심장은 거세게 뛰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오직 눈앞의 목표물만이 선명하게 보였다. 이것은 단순한 훈련이 아니라 군인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투쟁이자 전쟁이었다. 출발 신호인 호각 소리가 날카롭게 울려 퍼지자 지수는 스프링처럼 튀어나가며 첫 번째 장애물인 3m 장벽을 향해 질주했다. 그녀는 발 구름판을 힘차게 밟고 도약하여 장벽의 윗부분을 단숨에 낚아챘고 팔 근육의 반동을 이용해 가볍게 몸을 끌어올렸다. 그녀의 몸놀림은 마치 날렵한 표범을 연상케 할 정도로 민첩했고 이를 지켜보던 병사들 사이에서 낮은 탄성이 터져 나왔다. 그녀가 장벽을 넘어 착지하는 동작까지 군더더기 없이 완벽했기 때문이다. 이어진 철조망 코스는 진흙탕 물이 고여 있어 최악의 조건을 갖추고 있었지만 지수는 주저없이 진흙 속으로 몸을 던졌다. 차가운 진흙이 전투복 사이로 스며들고 날카로운 돌멩이들이 팔꿈치와 무릎을 찔러댔지만 그녀는 고통을 무시한 채 맹렬한 속도로 포복 전진했다. 그녀의 얼굴과 머리카락은 순식간에 진흙범벅이 되었지만 흙탕물이 튀어 시야를 가리는 상황에서도 그녀는 속도를 줄이지 않고 뱀처럼 유연하게 장애물을 통과해 나갔다. 가장 난관인 외줄타기 코스에 도달했을 때 줄은 빗물에 젖어 매우 미끄러운 상태였고 자칫하면 추락하여 부상을 입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지수는 망설임 없이 줄을 잡고 허공으로 몸을 던졌으며 팔 근육이 터질 듯이 팽팽하게 부풀어 올랐음에도 악력을 풀지 않고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다. 그녀의 몸이 흔들릴 때마다 지켜보던 어머니 김혜경 중장은 입을 막으며 탄식했지만 지수는 이를 악물고 마지막 힘을 짜내어 건너편 착지 지점에 정확하게 발을 디뎠다. 지수의 호흡은 턱 끝까지 차올라 거칠게 몰아쉬어졌지만 그녀는 쉴 틈 없이 다음 코스인 타이어 지대를 통과했다. 다리의 근육은 비명을 질러댔고 폐는 타는 듯이 뜨거웠지만 그녀는 정신력 하나로 육체의 한계를 억누르고 있었다. 그녀를 의심했던 병사들도 이제는 침을 꼴깍 삼키며 그녀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몰입하고 있었다. 그녀가 보여주는 투호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동을 주었고 어느새 모두가 마음속으로 그녀를 응원하고 있었다. 마지막 관문인 사격장에 도착한 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소총을 집어들었고 심장이 터질 듯 요동치는 와중에도 호흡을 가다듬으며 표적을 조준했다. 200m 전방에 세워진 표적지들은 흐린 날씨와 안개 탓에 희미하게 보였지만
그녀는 본능적인 감각과 훈련으로 다져진 집중력을 발휘하여 방아쇠를 당겼다. 탕탕탕 날카로운 총성이 연병장을 갈랐고 탄피가 튀어오르는 슬로우 모션 같은 순간 속에서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는 명사수의 그것과 완벽하게 일치했다. 사격 통제관이 망원경으로 표적을 확인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결과를 방송하자 연병장에는 잠시 믿을 수 없다는 듯한 정적이 흘렀다. 200m 표적지 10발 중 10발 중 전탄 중앙, 흑점 타격 만점입니다. 그 순간 병사들 사이에서 함성이 터져나왔고 그것은 지수의 배경이 아닌 그녀의 압도적인 실력에 보내는 진정한 찬사였다. 땀과 빗물에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붙은 채 거친 숨을 몰아쉬는 지수의 모습은 그 어떤 훈장보다도 빛나는 군인의 아우라를 뿜어내고 있었다. 헌병차에 실려가기 직전 이 광경을 목격한 박강철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망연자실한 표정을 지을 수밖에 없었다. 그는 지수를 그저 힘없는 계집애라고 무시해왔지만 눈앞에서 펼쳐진 그녀의 전술 능력은 특수부대원 출신인 자신조차도 혀를 내두를 정도의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이 패배한 이유가 상대의 권력 때문이 아니라 군인으로서의 본질적인 자질 차이 때문이었음을 뼈저리게 깨달으며 고개를 떨군 채 차가운 철창 안으로 사라져갔다. 이태준 대장은 딸이 걸어오는 모습을 보며 비로소 굳어있던 표정을 풀고 옅은 미소를 지어 보였는데 그것은 총사령관으로서의 인정과 아버지로서의 자부심이 섞인 미소였다. 그는 다가온 지수의 어깨를 두드리며 훌륭하다. 오늘 네가 보여준 것은 단순한 사격 실력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는 군인 정신 그 자체였다라고 격려했다. 김혜경 중장 또한 다가와 딸의 흑투성이 얼굴을 닦아주며 말없이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었고 그 온기는 지수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최영수 사단장은 감탄을 금치 못하며 지수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다. 이지수 이병자네는 내가 본 신병 중 가장 뛰어난 군인이다. 내 사단에 자네 같은 인재가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네. 그의 칭찬은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었고 이는 지수가 더 이상 사고뭉치 대대장의 피해자가 아닌 부대의 자랑스러운 일원으로서 인정받았음을 의미했다. 주변의 교관들과 조교들 또한 지수에게 박수를 보내며 경의를 표했다. 연병장에 모인 수백 명의 훈련병들은 이제 지수를 장군의 딸이라는 색안경이 아닌 자신들이 닮고 싶은 에이스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김민호를 비롯한 동기들은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며 환호했고 지수는 그들에게 수줍은 미소로 화답하며 다시금 전우회를 확인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배경이 오히려 자신을 더욱 엄격하게 단련시키는 채찍이 되었음을 깨달았고 앞으로 남은 훈련 기간 동안 그 누구보다 모범이 되겠다고 다짐하며 주먹을 불끈 쥐었다. 수사가 마무리되고 주요 범죄자들이 이송되면서 부대는 점차 평온을 되찾아갔지만 공기는 이전보다 훨씬 맑고 투명해진 느낌이었다. 억압과 공포로 유지되던 가짜 질서가 무너지고 실력과 전우회를 바탕으로 한 진짜 군기가 바로 서기 시작한 것이다. 병사들의 표정에는 생기가 돌았고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신뢰가 싹트고 있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 작지만 강한 영웅이 지수가 서 있었다. 해가 저물어가며 연병장에는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했지만 부대의 분위기는 이전과는 확연히 다르게 활기차고 희망에 차 있었다. 썩은 환부를 도려낸 자리에 새로운 질서가 자리 잡기 시작했고 병사들의 눈빛에는 생기가 돌았다. 지수는 생활관으로 돌아가는 길에 밤하늘을 올려다보았고 구름 사이로 빛나는 별 하나가 마치 자신의 앞날을 축복하는 듯이 반짝이는 것을 보았다. 그녀의 군 생활은 이제 막 진짜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밤점호 시간이 되자 지수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동기들과 함께 침상을 정리하고 점호를 준비했다. 달라진 점이 있다면 더 이상 그녀를 따돌리거나 흘겨보는 시선이 없다는 것이었다. 동기들은 그녀에게 다가와 사격 자세에 대해 묻거나 훈련 팁을 구했고
지수는 친절하게 자신의 노하우를 공유했다. 계급장의 무게나 부모의 그늘 없이 오직 이지수라는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그리고 군인으로서 동료들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고 있었다. 그날 밤 지수는 뻣뻣해진 근육통 때문에 잠을 설쳤지만 그 고통조차 달콤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베개 밑에 숨겨두었던 가족 사진을 꺼내 어둠 속에서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사진 속의 부모님은 군복이 아닌 편안한 옷차림으로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녀는 사진을 가슴에 품으며 언젠가 자신이 부모님만큼 훌륭한 지휘관이 되어 다시 한번 떳떳하게 그들 앞에 서는 날을 꿈꾸었다. 창밖에서는 풀벌레 소리가 들려왔고 칠사단의 밤은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롭게 깊어가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기상 나팔 소리와 함께 지수는 벌떡 일어나 전투복을 갖춰 입었다. 오늘은 새로운 대대장이 부임하는 날이었고 부대는 새로운 출발을 위한 준비로 분주했다. 지수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옷매무새를 다듬었다. 눈빛은 깊어졌고 어깨는 단단해졌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었다. 그녀는 대한민국 육군의 당당한 일원으로서 조국과 국민을 지키는 길을 묵묵히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연병장에 집합한 병사들은 새로운 대대장을 맞이하기 위해 도열해 있었다. 단상에 오른 신임 대대장은 강직해 보이는 인상의 중령이었고 그의 첫 일성은 공정과 상식을 강조하는 것이었다. 지수는 그 연설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비록 시련은 있었지만 그 시련을 통해 부대는 더욱 단단해졌고 자신 또한 성장했다. 그녀는 옆에 선 김민호와 눈을 마주치며 옅은 미소를 교환했다. 그 미소 속에는 우리 함께 끝까지 가보자는 무언의 약속이 담겨 있었다. 멀리 위병소 너머로 부모님의 차가 떠난 자리에는 희미한 바퀴 자국만이 남아 있었지만 그들이 남기고 간 교훈은 부대 전체에 깊이 새겨져 있었다. 권력은 책임을 동반하며 명예는 스스로 지키는 자에게만 허락된다는 사실을. 이지수는 맑게 갠 파란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상쾌한 아침 공기가 폐부를 채웠다. 그녀의 군화 소리가 힘차게 연병장을 울리며 그녀의 찬란한 군 생활 재임하기 힘차게 시작되고 있었다. 계절은 어느덧 바뀌어 진흙탕으로 뒤덮였던 칠사단, 신병교육대대의 연병장에도 하얀 첫눈이 소복하게 내려앉아 있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살을 애는 듯 했지만 병사들의 우렁찬 함성 소리는 그 추위마저 녹일 듯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박강철 중령이 연행되어 나간 이후 부대는 마치 태풍이 지나간 뒤 맑게 갠 하늘처럼 극적인 변화를 맞이했다. 부패의 온상이었던 지휘부는 전면 교체되었고 국방부의 특별 감사를 통해 비리에 연루되었던 모든 간부들이 옷을 벗거나 사법 처리되는 등 전례 없는 대숙청이 이루어졌다. 군사법원에서 들려온 소식은 부대원들에게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시켜주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박강철 전 중령은 직권 남용 뇌물수수 그리고 가혹행위 교사 등 10여 가지가 넘는 죄목으로 기소되어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그는 선처를 호소하며 눈물을 흘렸지만 재판부는 군 지휘관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더럽힌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법정 최고형에 가까운 판결을 내렸다. 그의 불명예 전역과 함께 연금 박탈, 그리고 치욕스러운 범죄자 낙인은 그가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형벌이었다. 새로 부임한 대대장 강민석 중령은 박강철과는 정반대의 인물로 거칠애보다는 실질적인 전투력 향상과 병사들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덕장이었다. 그는 취임 첫날 모든 병사를 연병장에 집합시키고 나에게 계급은 권림하기 위한 의자가 아니라 너희를 위해 가장 먼저 총알을 맞겠다는 약속이다라고 선언했다. 그의 지휘 아래 부조리한 악습들은 하나둘씩 사라졌고 보여주기식 훈련이 아닌 생존과
승리를 위한 실전적인 훈련 문화가 정착되기 시작했다. 이지수 훈련병은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서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장군의 딸이라는 신분이 밝혀진 뒤에도 그 어떠한 특혜나 열애를 거부했다. 오히려 남들이 기피하는 당직 근무를 자원하고 가장 힘든 작업에 먼저 나서는 등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보였다. 동기들은 처음에는 그녀를 어려워했지만 진심으로 다가오는 그녀의 태도에 점차 마음을 열었고, 이제는 그녀를 장군의 딸이 아닌 우리 소대의 에이스로 인정하며 깊은 신뢰를 보내고 있었다. 수료식을 일주일 앞둔 어느 날, 이태준 대장은 딸에게 조용히 연락을 취해 면담을 제안했다. 부대 내의 접견실에서 마주 앉은 아버지는 지수에게 네가 원한다면 수료 후 국방부나 계룡대 같은 상급 부대의 행정병으로 보직을 변경해 줄 수 있다라고 조심스럽게 의향을 물었다. 그는 딸이 겪은 고초를 생각하며 남은 군 생활이라도 조금 더 편안하고 안전한 곳에서 하기를 바라는 부정후징을 내비쳤다. 어머니 김혜경 중장 또한 딸의 선택을 존중하겠다며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다. 하지만 지수는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고개를 저으며 아버지의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다. 아버지, 제가 이곳에서 도망친다면 박강철 중령이 했던 말, 즉 제가 온실 속의 화초라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저는 이곳 최전방 야전부대에서 동기들과 함께 뒹굴며 진정한 군인으로 거듭나고 싶습니다. 편안한 길을 택하기 위해 군복을 입은 것이 아닙니다. 그녀의 눈빛은 확고했고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신념이 담겨 있었다. 이태준 대장은 그런 딸의 모습을 보며 가슴 뭉클한 감동과 함께 무한한 자랑스러움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딸을 걱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볼 필요가 없음을 깨달았다. 딸은 이미 자신의 품을 떠나 스스로의 힘으로 서 있는 어엿한 한 명의 군인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딸의 어깨를 두드리며 그래 네 뜻이 정 그렇다면 존중하마. 가장 힘든 곳에서 가장 빛나는 별이 되어라라고 격려하며 돌아섰다. 그것은 장군 대 장군으로서의 인정과도 같았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신병 교육 수료식 날이 밝았다. 연병장은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가족들과 친지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손에는 꽃다발과 선물을 든 채 설레는 표정으로 아들, 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단상 위에는 강민석 대대장을 비롯한 부대 간부들이 도열해 있었고, 특별 초청 귀빈석에는 사복 차림의 이태준 대장 부부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앉아 있었다. 이번에는 불시 검열을 위한 암행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딸의 수료를 축하하기 위한 부모로서의 방문이었다. 팡파르 소리와 함께 수료식이 시작되었고, 절도 있는 동작으로 입장하는 신병들의 모습에 관중석에서는 환호성과 박수가 터져 나왔다. 5주 전 어리숙하고 불안해 보였던 청년들은 이제 검게 그을린 피부와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정의 용사들로 변모해 있었다. 그 대열의 가장 앞줄 기수단 옆에는 이번 기수 최우수 훈련병으로 선정된 이지수가 당당하게 서 있었다. 그녀의 가슴에는 육군 참모총장 표창과 사단장 표창이 나란히 빛나고 있었다. 강민석 대대장은 훈시를 통해 신병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앞으로 배치될 자대에서도 불굴의 군인 정신을 잃지 말 것을 당부했다. 여러분은 지난 5주간 한계를 뛰어넘는 고통을 견뎌냈다. 이제 여러분의 어깨에 달린 이등병 계급장은 단순히 천조각이 아니라 조국이 여러분에게 부여한 무거운 책임이자 영광이다. 그의 연설은 진부한 훈화가 아닌 전장에서 생사를 함께할 지휘관의 진심 어린 조언으로 병사들의 가슴을 울렸다. 이어진 계급장 수여식 시간, 가족들이 연병장으로 내려와 직접 아들, 딸들의 가슴에 계급장을 달아주는 순서가 되자 연병장은 눈물바다가 되었다. 이태준 대장과 김혜경 중장도 자리에서 일어나 딸에게 다가갔다. 두 사람은 군 예식에 맞춰 거수경례를 하는 지수에게 답례를 한 뒤 떨리는 손으로 딸의 왼쪽 가슴에
이등병 계급장을 달아주었다. 아버지는 딸을 꽉 껴안으며 귓가에 속삭였다. 자랑스럽다 내 딸. 너는 나보다 훨씬 더 훌륭한 군인이다. 김민호 이병의 가족들도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얼싸안았다. 민호는 부모님에게 계급장을 받은 뒤 바로 옆에 있는 지수에게 다가와 쑥스러운 듯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다. 지수야, 아니 이지수 이병님, 정말 고마웠어. 네가 없었다면 난 아마 첫 행군 때 포기하고 집에 갔을 거야. 너 덕분에 내가 사람이 됐다. 지수는 민호의 손을 맞잡으며 환하게 웃었다. 무슨 소리야. 우리가 서로 밀어주고 당겨줬으니까 여기까지 온 거지. 자대 가서도 건강해라. 두 전우의 손은 굳은 살이 박여 거칠었지만 그 어떤 손보다 따뜻했다. 수료식이 모두 끝나고 꿀맛 같은 면회 외출 시간이 주어졌지만 이 장군 부부는 딸과 오랜 시간을 보내지 않았다. 그들은 딸이 동기들과 어울려 회포를 풀고 싶어 한다는 것을 눈치챘고 지휘관인 자신들이 오래 머물수록 부대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딸에게 두툼한 용돈 봉투와 따뜻한 사제 밥 한 끼를 먹인 뒤 짧은 작별 인사를 나누고 차에 올랐다. 차창 너머로 손을 흔드는 부모님의 모습은 소박하고 평범한 여느 부모와 다를 바 없었다. 지수는 부모님의 차가 위병소를 빠져나갈 때까지 부동자세로 서서 경례를 유지했다. 멀어져 가는 검은 세단을 바라보며 그녀는 지난 몇 주간의 일들을 주마등처럼 떠올렸다. 진흙탕 속의 굴욕 박강철의 조소 부모님의 등장, 그리고 스스로 증명해낸 실력까지. 그 모든 과정은 그녀를 강철처럼 단단하게 재련하는 담금질의 시간이었다. 이제 그녀는 부모의 그림자가 아닌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로서 군 생활의 진짜 출발선에 서 있었다. 부대로 복귀한 지수는 내무반 창가에 기대어 붉게 물드는 저녁 노을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시선은 연병장 국기 개양대의 펄럭이는 태극기에 머물렀다. 군인에게 있어 최고의 가치는 계급이 아니라 저 깃발 아래서 조국과 국민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초심을 지키는 것임을 그녀는 이제 온몸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찬바람이 불어왔지만 그녀는 춥지 않았다. 가슴속에 뜨거운 열정이 용광로처럼 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지수는 일기장에 짧지만 묵직한 다짐을 적어 내려갔다. 나는 오늘 대한민국 육군 이등병으로 다시 태어났다. 나의 부모님은 별 4개, 별 3개의 장군이지만 나는 내 가슴 속에 나만의 별을 띄우겠다. 그 별은 권력이 아니라 명예이며 오만이 아니라 겸손이다. 어떤 시련이 와도 굴하지 않고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뜨겁게 조국을 지키겠다. 그녀는 펜을 내려놓고 깊은 잠에 들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한 미소가 서려 있었다. 다음 날 새벽 자대 배치를 위한 호송 트럭에 오르기 전 지수는 마지막으로 텅 빈 연병장을 돌아보았다. 진흙탕은 얼어붙어 단단한 땅이 되어 있었고 그 위에는 새로운 기수의 훈련병들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띠며 트럭 짐칸에 올랐다. 트럭은 덜컹거리는 소리와 함께 위병소를 통과해 최전방 철책선이 있는 북쪽으로 향했다. 안개를 뚫고 달리는 트럭 뒤로 찬란한 아침 태양이 솟아오르고 있었다. 그녀가 떠난 자리에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남아 후배들에게 전해질 것이다. 부당한 권력에 맞서 자신의 존엄을 지키고 부모의 후광을 버리고 실력으로 승부했던 한 용감한 여군의 이야기를. 그리고 그 이야기는 제2, 제3의 박강철이 나타나는 것을 막고 군대가 진정으로 정의롭고 강한 조직으로 거듭나게 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이지수의 군 생활은 이제 막 일막을 내렸지만 그녀의 인생이라는 대하드라마는 이제부터가 클라이맥스였다. 트럭 안에서 동기들과 함께 군가를 부르는 지수의 목소리는 그 누구보다 크고 씩씩했다. 사나이로 태어나서 할 일도 많다만 비록 사나이는 아니었지만 그 가사가 담고 있는 기계와 충정은 그녀의 심장 박동과 완벽하게 일치했다. 그녀는 주먹을 불끈 쥐고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응시했다.
앞으로 닥쳐올 그 어떤 고난도 그녀를 꺾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녀는 군인 이지수였기 때문이다.